네, 안녕하세요. 재무관리 수업을 맡게 된 국립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백강 교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재무관리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요. 기업 경영 목표와 재무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식회사의 특징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재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좀 높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무관리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무관리가 어떤 건지 경영학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 영역이 있는데요. 마케팅도 있고 인사도 있고 뭐 생산관리, 회계, 재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파트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결국 기업 경영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무관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재무관리 CFO라고 하죠. 이 CF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살펴보면 재무관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 경영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기업 경영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궁극적인 기업 경영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기업 운영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기업 지배구조라는 ESG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SG가 환경, 사회, 마지막에 G가 바로 그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업 지배구조가 뭔지를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아직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관리 1장에서 좀 살펴봄으로써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업 경영 목표와 연결돼서 실제 기업의 재무 파트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여러분 아마 경영학 원론이라는 1학년 수업에서 회사의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을 텐데 가장 발전된 형태가 이제 우린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식회사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런 특징 아래서 우리가 재무관리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지 또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요. 뭐 여기 써진 것처럼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고 또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기업의 활동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 중에서 재무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CFO의 역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기업이 일단은 성장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기업의 성장 단계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이 성장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걸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업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초반에는 뭐 간단하게 창업자들의 시드머니 가지고 출발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 같은 데서 많이 출발한다고 우리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아주 작은 단계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또 돈이 금방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그때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펀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되지 않았지만 이 엔젤 투자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또 경영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이 됐다가 어느 정도 우리 데스밸리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자금 조달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넘어가면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창업 투자 회사 이런 쪽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나중에는 결국 상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기업의 성장 단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적당한 시기에 잘 조달해서 좋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하는데
또 어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나 투자에 실패해서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거나 심지어는 회사가 사라지기도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반적인 첫 장이기 때문에 재무 관리 학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그 재반된 내용을 좀 설명하는 우리 재무 관리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첫 장은 삼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무 관리의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무 관리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는 파이낸스라고 우리 표현하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줄기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금융시장이라는 모습을 우리 2장에 가서 배울 텐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모자른 곳과 자금이 남는 곳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자금이 남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가계, 네, 자금의 잉여가 생긴다고 표현하죠. 우리 월급을 받으면 모두 다 우리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저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남는 곳이 있고요. 보통 자금을 모자르다고 하는 곳은 자금의 수요처는 바로 이 기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돈이 남는 곳에서 돈이 모자른 곳으로 원활하게 이 자금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주체가 바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재무학에서도 큰 두 개의 줄기는 이렇게 두 개,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재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금의 수요자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금의 수요자, 이제 돈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수요자로서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과 기업이 접하는 재무 환경을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를 우리는 기업 재무론.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또 싸게 빌릴 수 있고 여기서 싸다는 건 우리 돈의 가격이라는 건 사실 금리 또는 이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나중에 자본 비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돈을 충분히 빌려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기업 재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의 우리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은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업이익과 별개로 그 영업 외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기업의 최종적인 수익은 이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영업 외 활동에 관한 이런 손익을 다 제외하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 20% 정도 영업이익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자본 비용이 만약에 10%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자금을 조달한 대가로 10%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와 또 굉장히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자본 비용을 5% 정도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영업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아까 20%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자본 비용이 10%면 최종적으로 남는 당기순이익은 10%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자본 비용을 5%로 아주 저렴하게 조달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영업이익 환경에서 우리 그 당기순이익을 15%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금을 싸게 또 한 가지는 충분하게 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무관리의 우리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게 바로 기업 재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 측면도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금의 공급자로서 투자자의 재무 의사 결정과 투자자가 접하는 투자 환경 등을 다루는 연구 분야를 우리는 투자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금의 공급자니까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남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로 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투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커지면요. 아까 기업 재무론에서 이야기했던 자금을 저렴하고 또 충분히 빌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요. 투자론에서도 내가 원하는 위험 성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가 최적으로 나한테 맞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찾아서 아주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고민하는 게 투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금융상품들은 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론의
조금 더 이제 우리 2학년 때 재무관리라는 수업을 듣고요. 3학년 때 투자론이라는 수업을 하고 4학년에 가면 파생상품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결국 이 파생상품론도 사실은 투자론의 한 분야, 뭐 한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재무학이라고 하는 건 자금의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에서의 그런 재무와 관련된 파이낸스에 대한 수요는 기업 재무론보다는 사실은 투자론 쪽에 최근에는 굉장히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재무론은 약간 레드오션에 가까운 거고요. 투자론은 약간 블루오션에 가까운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 투자론 쪽에 앞으로 이제 그런 사회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최근에는 금융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뭐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 ELS나 이제 ELS 사태가 이제 있었죠. 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파생상품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가상화폐에도 관심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투자론 쪽에 그런 관심도 좀 우리가 높여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경영학과 커리큘럼 상에 보면 2학년 때 기업재무론 우리 이제 주로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건 기업재무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3학년과 4학년에 있는 투자론이라든지 파생상품론, 금융리스크관리 뭐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이라서 좀 여러분이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전공을 뭐 금융기관 쪽으로 여러분이 진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부 과정 중에 이런 것들 좀 수강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재무관리를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재무관리가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럼 실제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무관리는 여기 써진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 이제 기업 재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기업 재무론에서 다루는 것들이 가장 재무관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기초를 좀 우리가 알아야 조금 더 어드밴스된 과목인 투자론이나 파생상품론 뭐 이런 쪽에 그 수업을 수강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업 재무론을 먼저 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재무에서 우리가 재무관리가 하는 건 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면 이 CFO라고 하는 재무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자금 조달의 운용, 조달과 운용, 또 유동성 관리 이런 것들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정도 재무관리자가 담당하는 역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CFO의 3가지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재무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자본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캐피탈 버지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본 예산이라고 좀 어려운 말, 사실 좀 와닿진 않죠. 우리 재무관리 교재 8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자본 예산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경제성 평가 또는 사업성 평가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어떤 프로젝트, 내가 어떤 투자안을 찾았는데 과연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이익이 날 것이냐,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CFO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투자하자 말자,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예산에 대한 거, 어디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CFO의 그 역할 중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 조달의 결정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조달하려고 하는 최적 자본 구조를 찾는 노력이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재무관리자의 역할은 아까 자본 예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두 번째는
최적 자본 구조라는 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옆에다가 재무상태표를 그려놨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재무상태표의 왼쪽은 자산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채와 자본이라는 건 사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이라는 걸 우리 회사채, 우리 6장에 가서 배울 텐데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바로 부채에 해당한다. 채권을 주고 자금을 투자받는 거니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부채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식을 발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의한 것이고, 그렇게 조달한 자본으로 어떻게 자산을 우리가 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요. 또 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어떻게 자산을 구성했는지.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자금 조달한 걸로 자산을 구성했을 테니까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원리가 차변과 대변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그겁니다. 부채와 자본을 몇 대 몇으로 우리가 구성했을 때 우리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CFO가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요, 우리 회사는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적어도 재무관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자본 비용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자본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죠. 네, 제가 국민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5%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5%가 바로 부채에 대한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부채와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조달했을 때요, 어디가 더 자본 비용이 클까요? 달리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로 자금을 투자했을 때와 자본으로 자금을 투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원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으면, 위험이 적으면 보상도 적고요, 리스크가 높으면 보상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부채와 자본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달리 물어보면, 아까 부채의 예는 우리 회사채, 채권을 이야기했었죠? 부채는 주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식이 더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는 자본으로, 즉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즉 자본 비용이 비싼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무부채 기업, 우리는 부채가 없다라고 하면 똑같은 자금을 조달할 때 부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채는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이고요, 자본은 비싸게 조달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은 아주 싼 부채는 쓰지 않고 비싼 돈만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X축은 D라고 표현되어 있죠. 뎃의 약자입니다. 부채 비율이고요. Y축은 그 V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채 비율이 저 끝에 원점 근처에 가서 0이라면, 0의 근처라면 그때는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싼 돈만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보면 부채의 자본 비용을 5%, 자본의 자본 비용을 우리는 10%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5%짜리 싼 돈을 놔두고요, 10%짜리 비싼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영업이익이 20% 났다라고 하면 비싼 자본만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 이익이 10%밖에 안 남는 건데, 이건 제가 아주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채와 자본을 50대 50으로 섞어서 자본 비용을 7.5%로 낮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당기순이익이 12.5%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여기 이제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역U자형의 커브를 그리게 될 텐데요.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채 비율은 얼마인지,
부채와 자본을 몇 대 몇으로 섞었을 때 우리 회사의 가치가 가장 높은지 이걸 찾는 게 바로 재무관리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최적 비율은요, 기업마다 다 똑같은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업마다 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 수치가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CFO는 이 기업의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의 최적 자본 구조는 어디다. 예를 들어 부채와 자본을 6대 4로 섞는다 또는 5대 5로 섞는다라고 했을 때가 우리 회사의 가치가 가장 높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투자안이 생겼거나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게 바로 CF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네, 자본 예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적 자본 구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재무관리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요. 마지막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채와 자본의 그 자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과제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유동성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동성 관리는 좀 단기적인 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결국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주 쉽게 그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유동성은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래 그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기업이 영업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흑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CFO가 이렇게 현금 관리를 잘못하면요, 기업이 부도가 나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유동성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본 예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두 번째는 최적 자본 구성, 자본을 어떻게,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유동성 관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CFO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유동성 관리를 이제 생각해 보면 유동성 관리는 이 운전 자본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제가 저도 물건을 사서 이제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가지고 또 저는 원재료 샀던 그쪽에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익이 나더라도요, 제가 만약에 현금 관리를 잘못해서 현금이 결제하는 당일에 현금을 결제할 수 없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부도가 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운전자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자본이 뭐냐? 여러분도 운전자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그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파이프라인 안에 물을 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서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에 물이 계속 찰 거고요. 파이프가 다 차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계속 제가 물을 흘리면요, 계속 물이 빠져나올 텐데 저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은 계속 잠겨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않죠. 그 물을 이제 돈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현금을 들여서 원료도 사고요, 사람도 고용하고 공장도 지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납품하고요. 그때 이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금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죠. 그럴 때 계속 저 빠져나오지 않는 돈, 그 부분이 바로 우리는 운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본. 이 묶여있는 돈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있는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물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물건 다 만들었는데요.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 팔고 창고에 쌓아놓으면 이거는 이제 묶여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매출채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 사실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음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나서 돈을 바로 못 받고요. 저는 매출채권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억 원을 납품을 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3개월 10억 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찾아오면 내가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3개월 동안 제가 받아야 될 돈 10억 원을 못 받으니까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에 10억 원이 잠겨 있는 네, 그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 관리를 잘못하면요. 사실은 이제 매출 채권도 다 수익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매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계속 그 이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받아오고 계속 채권만 쌓이게 되는 거니까 현금이 계속 줄어들겠죠. 저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묶인 돈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나중에 저도 물건을 사서 아까 원료도 사고 했잖아요. 그러면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결제해줄 시점이 됐을 때 제가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결제를 못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운전자본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운전자본은 재고자산 더하기 매출채권 빼기 매입채무 이렇게 해서 이 운전자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채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매출채권과 반대입니다. 아까 매출채권이라는 건 제가 돈을 못 받고 대신 받아오는 증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을 줘야 되는데요. 제 물건 납품한 사람에게 돈을 못 주고 돈을 안 주고 이제 저도 이렇게 매출 채권 같은 걸 끊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주는 뭐 이런 형태를 이제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본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는 그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마지막에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동성 관리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기업의 46%가 흑자도산 위험에 있다라고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줄친데만 읽어보면 이익이 나도 일시적인 자금 흐름이 막혀서 부도가 나는 흑자도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영업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나고 우리가 아까 재고 이야기했었죠. 고객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매출 채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와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아까 우리 파이프라인에 봤던 것처럼 묶인 돈이 많기 때문에 점점 현금이 줄어서 흑자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를 한번 보시면요. 2008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때가 언젠가요? 우리 금융위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경제 사정이 나빠지니까 다들 어려워지는 상황이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흑자도산 위험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이제 제가 여기가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텐데요. 재무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업의 자금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재무가 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는 재무관리자의 세 가지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본 예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제성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최적 자본 구조. 세 번째는 유동성 관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차 시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기업 경영의 목표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